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제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납세무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쨌든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판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과세 기준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건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져보자 이렇게 출발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외 나머지 납세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의 예외의 의제 납세무자부터 보겠습니다. 2번에 예외에 보시면 의제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의제 납세무자. 의제 납세무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납세무자에서 어쨌든 재산의 소유권이 자꾸 바뀐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뀌니까 우리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실제 소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은 취득 시기를 먼저 좀 따져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를 따질 때 만약에 잔금이 지급이 되고 아직 등기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이 있었다면은 취득이 된 것으로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요 날짜가 6월 1일 이전이냐, 6월 1일 이후냐에 따라서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다면 그날로부터 매수인이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실제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자.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과세관청은 모를 수 있으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변동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동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변동신고를 만약에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알 길이 없잖아요.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를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의제 납세무자다. 의제 납세무자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 소유권을 귀속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분명히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용자에게 납세물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썼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소유권 귀속이 확인이 안 된다든가 행방불명이 돼서 확인이 안 된다든가 등등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납세무자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가로 2번에 1번은 이제 여기 바로 공부상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동신고를 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지만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누구로 한다고요? 그렇죠. 알 길이 없으니까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1번에도 보시면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6월 1일 플러스 10일까지 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 실제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물 묻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속은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상속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 밑줄.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동그라미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누구로 한다? 주된 상속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정해지겠죠. 이 물건에 대한 상속인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소유권 분쟁이 생겨가지고 상속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하지 못하는 건 좋지만 과세관청은 답답할 노릇이죠. 왜? 누가 상속인인지를 빨리 알아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 분쟁만 쳐다볼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임의적으로 정하겠다.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주된 상속자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된 상속자를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된 상속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지분이 많은 자로 정합니다. 지분이 많은 자. 그럼 만약에 이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누구죠? 그렇죠. 어머니, 아들, 딸 중에서 그렇죠.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분이 어머니가 1.1, 아들, 딸은 1.1이거든요. 그럼 어머니에게 고지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셔요.
그러면 남는 게 누구죠? 아들하고 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따질 것인가? 이랬을 때는 둘 중에 나이 많은 자, 즉 연장자를 납세무자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자를 납세무자로 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주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공적인 장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종중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재산이다 그죠? 문중재산. 문중재산인데 문중거라는 거를 신고했으면은 문중에게 고지하면 되는데 자, 밑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문중 땅인데 이게 종중원 꼴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해당 종중원이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이거 종중 겁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종중에게 고지를 하겠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종중원, 공부상의 소유자인 종중원한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종중원 입장에서도 종중을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니까 이 땅이 이제 개발 수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개발 수용이 되면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종중이라고 얘기해 준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중원과 종중 간에도 이런 법적 소송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4번에 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을 밑줄 연부 매매입니다. 연부. 우리 연부 매매가 여러분들 뭐 했었죠? 그렇죠.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 매매라고 그랬죠. 이런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동그라미 무상입니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부여받았을 때는 무상 수익을 누린 자가 누구다? 매수 계약자니까 매수 계약자가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4번의 의미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국가 건물이에요. 국가 건물인데 국가가 요즘 이 건물들을 팔고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국가 건물을 우리는 보통 종전 부동산이라는데 이런 종전의 부동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크면 이 매각 금액이 300억이에요. 근데 300억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장 몇 달 만에 다 치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거 몇 달 만에 계약금, 중도금 장 못하는 거니까 연부로 매매 계약을 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연부로 매매 계약을 제안해요. 그러면 연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3년 연부로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3년 연부. 그럼 3년 연부로 하면은 얼마씩 지불하는 거예요? 100억씩 지불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요게 100억 들어가고 또 요게 100억 들어가고 또 요게 이제 100억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년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는. 그러면 매수자가 이걸 할 때 이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는 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만약에 잔금 마지막 요 100억을 줘야지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 좋다. 그러면 요 금액만 확실하게 준다면 요 기간 동안은 임대료 받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를 받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뭐요? 이 매수 계약자는 무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산세는 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했었냐면 응익세라고 했어요. 응익세. 응익세라는 것은 수익력에 차가 나요. 수익력을 따라서 수익력이 기초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을 누리는 자는 국가입니까? 매수자입니까? 그렇죠. 매수자죠. 아, 그러니까 무상 사용은 이 매수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유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상이 되면. 유상이 되면은 이 대가의 수익을 국가가 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세금 내겠어요, 내겠어요? 자기가 과세권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국가 등이 됐었을 때는 이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국가 등, 국가지자체 등, and 연부 매매. 조건이 그냥 매매가 아닙니다. 연부 매매, and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상 수익을 누린 자 누구? 매수계약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죠. 우리가 환지로 개발합니다. 환지로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계약을 하다 보면 그 땅을, 자, 환지라는 것은 이렇게 땅을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돈이 모자르니까 요 환지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지 개발을 하면은 이 땅을 다 100%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 시행자의 대가, 몫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그 몫을 그러면 요 채비지 가져가세요. 그럼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을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채비지는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그러면 요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요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요거에 대한 세금 누가 낼 것인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 시행을 했던 주체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납세물을 지운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물을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왜냐면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거니까요. 그렇죠.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몫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업 시행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법적인 좀 이해가 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설명드렸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 공부상의 소유자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 일본 사람 명의로 과거에 돼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을 모른다라 하면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 물건을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납세물을 묻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로 4번은 여러분들 납세 관리인데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건물을 갖고 있는데 뭐 외국에 미국에 뭐 한 3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재산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리를 대행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납세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까지 정리를 다 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납세문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잘 해주시겠어요. 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우리가 소유자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가 안 됐을, 소유자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의 귀속을 몰았을 때는 사용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우리가 드릴 만한 거는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전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 자, 우리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우리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신탁회사에다 맡긴다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대신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신탁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뭐 관리 신탁, 뭐 개발 신탁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인데요. 그럼 믿고 맡기는 자를 우리는 뭐라면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위탁자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탁법에 따라 요 물건을 신탁을 하면 요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었나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재산세는 내야 되느냐? 이거는 매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면제해 준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재산세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매년마다 내야 됩니다. 그럼 매년마다 내는 걸 다 면제해 준다? 그러면 이 수탁회사 명의로 뭐 10년 갖고 있으면 10년간 계속 면제해 준다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재산세는 받아요. 그럼 재산세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 재산세는 과거에는 실질적인 주인은 어쨌든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잖아요. 그래서 위탁자에게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요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신탁을 딱 걸어뒀는데 일부러 신탁을 거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세금 체납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체납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부동산이 압류가 될까봐 신탁서에다가 위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탁법상 위탁이 돼버리면 이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요거 내용을 갖다가 위탁자를 수탁자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니까 언뜻 생각하면 위탁자가 납세물 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납세물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상의 신탁은 누가 아니라고요?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과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물건, 재산세 과세 물건은 5가지 암기를 해주자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죠? 토지가 있었고, 건축물이 있었고, 주택이 있었고, 선박이 있었고, 항공기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무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그 과세 대상 얘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토지와 주택에 대한 그런 재산 설명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웠을 때 취득세에서는 재산이 10가지였었죠. 10가지. 토지, 건축물, 차량,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기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토지 재산 들어가고 건축물 들어가고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는 들어가죠. 나머지 차량과 기장비는 들어가지 않고 광어의 임목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네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이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기한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렇잖아요. 주택도 주거용 건축물이죠. 따라서 건축물은 주거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영업용으로 쓰는 건축물 2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주택은 건축물 법에 넣지 않는가? 자, 이런 얘기예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있겠죠? 예, 대지 지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물 부분과 그다음에 대지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가격과 대지 지분의 가격을 따로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걸 통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건물 가격의 지분과 대지 지분의 가격을 통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건축물은 자, 건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건물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다면 요 건물 가격과 그 다음에 요 대지 지분의 가격을 건물 가격과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의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통합과세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겠어요? 따로따로 구분과세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죠, 사실. 합산해서 그냥 거기서 발송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는 통합해서 과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 같은 거, 자 보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7층이다. 그러면 702호 이게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평가하기가 너무나 좋은데 상가는 이게 요 대로변에서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서로 대로변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되느냐 이게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틀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일일이 다 산정한 합산해서 통합해서 조사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업무형 건축물은 건물 따로 과세,
대지집은 따로 과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과세 대상에 가로 1번에 토지가 있죠. 자, 토지는 뭐 지적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니까 그 모든 토지를 다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과 벽 있는 거. 그 다음에가 가로 3번에 주택, 별 표시 하나 놓으시고요. 자, 주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부분과 대지 지분을 어떻게 과세한다? 통합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그럼 만약에 주택과 상가가 섞이면 어떻게 할 거냐? 즉 이런 걸 우리는 겸용이랍니다. 섞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주거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및 토지의 범위 산정. 그렇죠? 자, 동그라미 기억. 한동 동그라미.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들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주상복합.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건물이 전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죠. 건물이 전체가 있고 요 밑단은 뭐로 돼 있죠? 상가로 돼 있습니다. 요 밑단은 상가로 돼 있고 윗단은 주택으로 돼 있다 이거죠. 윗단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밑단은 상가, 윗단은 주택.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주택이고 어디까지가 상가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하고 주택, 업무용 이런 근생시설하고 주택이 우리가 명확하죠?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주택이고 여기가 상가 되겠죠. 이걸 왜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세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상가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는 땅은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가 되지만 주택은 통합해서 과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가 돼 있죠. 니은. 한 구 동그라미.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구잖아요. 한 구. 니은 같은 경우는 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 자, 이런 식의 한 집이 돼 있어요. 근데 한 구로 돼 있는데 요 한 구의 집에서 자, 이걸 갖다가 사무실로도 좀 쓰고 싶고 원래 주택인데 사무실로 일부 좀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문 작가라든가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자가집에서 창작물을 하고 작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일부 공간은 사무 용도로 쓰고 일부 공간은 주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주택이냐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주거 사용 비율이 주거로 쓰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전체를. 그러면 만약에 주거로 사용하는 비율이 60%예요. 6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 용도로 쓰는 비율이 40%다. 이런 얘기죠. 주거 쓰는 비율이 60%고 사무 용도로 쓰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주사용을 주거로 하고 있잖아요. 주사용을. 그렇죠? 아, 주사용을 주거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무시하자.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100%가 주택이 되겠죠.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것이 한 구일 때랑 한 동일 때는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자,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점 잡히기는 경계선이죠. 자, 이런 경계선이 명백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경계 측량된 부분과 서류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뭔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땅인지가 구분이 명확해야지만이 재산세 과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이 동그라미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하겠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 10배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구분. 다가구 주택이 되냐? 다가구. 원래 다가구는 어떻게 봅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죠? 밑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다가구는 우리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주택이 다가구죠.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은 여러 가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가구. 그러면 이걸 한 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지금 그려놨다 이거예요. 한 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전체를 하나로 볼 때랑 각각을 하나로 볼 때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를 각각을 하나로 보면은 그게 더 유리하겠죠. 왜? 전체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면요. 주택은 누진세율은요. 0.1에서 0.4% 점점 세율이 올라갑니다. 누진적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한 구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세율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선박은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반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구분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될 그런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동산학 시간에 배울 때 토지는 많다라고 배웁니까? 적다고 배웁니까? 보통 토지는 좀 적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다만 쓸모 있는 땅이 모자란 거죠. 전체 토지 중에서 70% 이상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70% 이상이 임야로 돼 있고 나머지 30%가 나머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이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땅 중에서도 상당수 부분을 또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땅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땅이 모자라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효율적으로 써야죠.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아껴 쓰자는 거죠. 왜? 사용 가능한 땅이 모자라니까 서로 아껴 써야겠죠. 그래서 그 아껴 쓰지 않으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껴 쓰게끔 하려면 어떠냐? 공법상 규제는 여러분들 배우시는 용도지역. 그렇죠. 용도지역을 만들어서 이 용도지역에 맞게끔만 건축행위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법은 그러면 효율적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런 땅은 생산적인 땅입니다. 생산적인 땅. 뭘 만들어내는 거죠.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뭘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적인 토지를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토지 구분을 할 때는 크게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와 규제를 해야 될 토지 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는 규제해야 될 토지에서 별도로 떼어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되는 땅들은 분리가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하자. 네, 합산해서 과세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면 합산되면 어떻게 해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곱하기 세금의 율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 된다? 누진 세율 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거냐? 누진 세율을 규제하고 합산되면 될수록 세율을 올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도 받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산세도 받고 또 종부세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산과세 토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규제가 되지 않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되는 땅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공장 용지 등은 우리가 별도로 분리과세가 된다. 하지만 합산과세 토지는 우리가 어떤 땅이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과세가 있습니다. 이런 과세 토지를 우리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합산이요? 종합합산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영업용 토지도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합산을 별도 합산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합산이요? 별도 합산. 즉 끼리끼리 합산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잡종지라든가 이런 땅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용 토지는 이제 영업용 건물에 딸린 대지라든가 지상정착물 없지만 영업용 토지로 쓸 수 있는 땅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규제하느냐? 모자라요. 땅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땅은 아니죠.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유통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비삼 토지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합산을 하되 다만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이것을 별도 합산, 비삼용끼리 합산하면 종합 합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합산과세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또 이제 뭐냐면,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로 된다면, 분리과세 토지로 되면 무조건 다 분리과세냐? 아니다. 요건에 맞아야지만이 분리과세 되는 거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종합합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농지하고 공장 용지 분리과세 요건이 있겠네요. 요건이 있겠죠.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건에 얘는 맞으면 오케이가 되면 분리가 되지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뭘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농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자, 농지. 그럼 농지는 우리가 지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이나 아니면 답이나 아니면 과수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장용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장용지.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장용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리과세가 되려면 그 요건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소유자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자 요건. 누가 소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요 용도 지역을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 제한을 또 따져봅니다. 기준 면적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조건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먼저 농지입니다. 농지라는 것은 전이라든가 답이나 과수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 소유자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농지는 법인 소유가 많겠습니까? 개인 소유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개인 소유가 많죠. 따라서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합니다. 원칙은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해요. 원칙은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그런데 만약에 그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일반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법인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더러 무늬만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 안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만. 그래서 일반 법인은 안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가공법인이 갖고 있다. 가공법인은 말고 가공업을 하는 거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법인 중에서도 어떤 특수법인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특수법인들은. 그럼 그런 법인들이 뭐냐. 농사를 애당초 짓겠다고 설립한 법인들. 그런 법인들을 우리는 흔히들 요새 많이 만드는 농업회사 법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비용적인 목적이죠. 그 다음에가 사회복지라든가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가 이제 매립간척. 매립간척은 없는 땅을 만든 거죠. 매립간척은 없는 땅을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의 법인들은 오케이를 해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농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될까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농사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겠죠. 밖에.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되나? 예, 안에 있어도 농사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는 우리가 특히 두 가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을 지칭합니다. 예. 그린벨트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분들 농사 질 수 있나요?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농사 짓고 있죠? 녹지지역.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이 이 전답과수원을 상업지역에 소유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말이 안 되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목만 무늬만 농지지 상업지역에서 농사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을 따지느냐.
그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용도적이 안 맞는 거니까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 다음에 면적을 따지느냐. 자,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이 조건이 맞아지면 된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얘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즉, 개인이 그린벨트 지역이나 개발지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경작을 하면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으면 뭘로 간다? 이거는 종합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장용지는 어떻게 되냐? 자, 목장용지는 생각해 보세요. 개인도 할 수 있죠? 기업도 할 수 있죠? 예, 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똑같습니다. 이 조건하고 똑같아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면적 따지느냐? 얘는 따집니다. 왜?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은 말 그대로 뭐 땅 이만큼 구하고 뭐 소 한 마리 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은 땅에서 소 한 마리 키우면서 목장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따져요. 따라서 기준 면적 안에 있어요. 이내에 있습니다. 나머지 없고. 그럼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과다 면적이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 이내는 불리지만 과다 면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예. 기업이 할 수 있나요? 예.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기준면적을 따지냐? 예. 기준면적을 따지죠. 왜?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법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준면적 인하가 됩니다. 만약에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과다면적으로 봐서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럼 무슨 합산? 종합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목장용, 공장용지, 여기 세 가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41페이지에 박스에 보니까 분리과세 토지가 되어 있죠. 분리과세는 개별 토지별로 별도로 분리과세가 되고 0.07, 0.1 낮은 율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예, 혜택이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종합합산이 무슨 토지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은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합산합니다. 합산되면 될수록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 전국 합산 가액이 일정 가액을 넘었을 때는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다가 박스에 정리해 놨지요. 자, 그 중에서 박스 밑에 1번 전답과서 농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전답과서는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쓰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그죠? 영농에 쓰고 있는 개인이 소유된다. 다만 이제 법인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니은에 보시면 밑줄 농업법인,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농업법인, 괜찮다 이겁니다. 두 번째 농어촌 공사. 농어촌 공사라는 것은 통일벼 심으세요, 뭐 심으세요 하는 연구하는 데죠. 그래서 농가 공급에다가 어떤 효율적인 쌀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연구하는 곳인가. 이거는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비영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 법인의 매립간척. 이거는 없는 땅을 만든 거예요. 서산간척지. 없는 땅 만들어 서산쌀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 다음에 비읍 종중. 이거는 보통 이제 종중 농지는 종중 묘토 농지라고 해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농지에서 농작물이 나오겠죠. 그때 소유하는 땅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자, 목장용지로서 일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바로 그 기준면적 표인데 그 표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우리가 여러분들 임야는 일종의 무슨 땅이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죠. 이 모든 문제가 임야 때문에 터졌잖아요. 임야. 그래서 임야는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 또는 육성 목적의 임야가 됐을 때는 분리 과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 임야에 나와 있죠. 산림 보호 육성을 필요한 임야. 이게 다 산림 관련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수 임야.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당연히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가 그 밑에 내려오시면 디귿의 밑줄 하나 쳐봅니다.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
자, 얘는 왜 제가 체크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어요. 자연 보존지구 임야가 있거든요. 자연 보존지구 임야. 그러면 이 보존지구 임야는 누구 거냐면 나라 거예요. 보존지구 임야는 나라 겁니다. 그러면 나라 거를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산 군인권, 설악산 군인권, 보존지구 임야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비과세다. 요거는 비과세. 하지만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공장용지가 있죠. 동그라미 4번. 공장용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나오죠.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그래서 공장도 일정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해주지만 초과는 뭘로 한다? 종합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준 면적을 따지 않는 거는 농지 하나밖에 없네요. 자, 조심할 거. 농지는 기준 면적 제한이 없다. 반면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는 기준 면적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토지의 구분에서 분리과세, 중요 분리과세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무작정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나름대로 논리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 내용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분리과세에 이어서 나머지 합산과세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